나는 하비 루이스를 돌본 지 3년이 되었다. 그가 시력을 잃은 뒤 내가 그의 곁을 지키며 돌본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력을 되찾은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향한 감사의 말도 따뜻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는 다이애나 최에게 청혼을 했다. 한때 그를 모욕했던 아콘녀에게 말이다. 처음엔 그가 단순히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파티에서 그의 친구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나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비,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널 돌봐준 사람이 바로 그 가정부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비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무심했다. 이런 말 들어봤어. 시력을 되찾은 맹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팡이를 버리는 거라는 거.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나약했을 때를 봤어.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 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버려야 할 지팡이에 불과해.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던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 방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다. 대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가 가진 돈과 지난 3년의 무게를 안고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정말 사직하려는 건가요? 하비의 어머니, 루이스 부인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직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고작 반 달도 되지 않아 그녀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갑자기 떠나겠다고 나선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랑이 끝나면 미련을 붙잡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 앞에 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나는 덧붙였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집에 돌아가길 바라시고 빨리 결혼도 하길 원하세요. 물론 그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내가 돌아갈 집이라는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낡고 허물어진 오두막에 불과했다. 루이스 부인은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낡은 옷, 지친 모습. 아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2억 원이에요. 그동안 제 아들을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나는 수표를 바라보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감사의 표시라 불렀지만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돈은 하비와 나 사이의 마지막 끈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이 돈을 받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끝없이 펼쳐진 황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 작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낡은 집 몇 채, 먼지 쌓인 흙길, 그리고 세 방향에서 마을을 에워싼 숲, 마을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오래된 자갈길이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붉은 먼지가 피어올랐지만 그런 일도 드물었다. 마을에는 학교도 없었다. 교육을 받으려면 덜컹거리는 낡은 스쿨버스를 타고 24km 떨어진 읍내로 가야 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다. 3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학교에 갈 돈은 1명밖에 없었다. 나는 장녀도 막내도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를 짊어질 필요도 특별한 애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가장 쉽게 잊힐 수 있는 둘째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은 북쪽 대도시 학생들과 펜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편지는 나에게 바깥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았다. 나는 호기심과 동경을 가득 담아 빼곡히 2장을 채웠다. 정말로 자동차가 사람을 수백 킬로미터나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도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우리처럼 멀리 걸어야 하나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도시에서 잠시 살다 온 사촌은 도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총구석 아이들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깨끗했고 글씨는 단정했다. 내 질문 하나하나에 꼼꼼히 답한 글이었다. 편지 끝에는 간단한 서명이 있었다. 하비. 나는 그 이름을 속삭였다. 아비. 수업 시간에 노트 구석에 그의 이름을 적으며 그 흐르는 듯한 이름의 소리를 음미했다.
그 편지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우리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그는 자신이 농부와 강아지를 좋아하고 글씨 연습은 싫어한다고 했다. 그가 싫어한다고 했던 것 치고는 글씨가 항상 완벽해서 웃음이 났다. 그날 하비는 내게 물었다. 흐릿한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이 깃든 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어딘가 연약함이 서려 있었다. 내 눈이 완전히 낫게 되면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말에는 미묘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조용하지만 절박한, 그리고 깨지기 쉬운 희망의 실이 엮인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얼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비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품에 안아들고 잔디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내게 청혼하지 않았다. 하비가 수술 후 붕대를 푸는 날, 나는 너무 지쳐 버스에서 잠들어 버렸다. 눈을 떠보니 정류장을 지나친 뒤였다.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두근거렸다. 하지만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비는 다이애나를 안고 환히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고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청혼했다. 지난 3년 동안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다이애나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곧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표정이 부끄러운 기쁨인지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아 안도하는 것인지는 그녀만이 알 것이다. 하비가 그녀를 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루이스 부인이 나를 막아섰다. 그녀는 나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세리, 너도 알다시피 너와 하비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 만약 하비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너희 둘은 절대 만날 일이 없었을 거야. 무언가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비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얽히지 않았을 것이다. 루이스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물론 나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 하비가 결혼식 전에 내가 진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나는 방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지. 너도 알잖아. 지금의 하비는 자신의 위치를 강화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녀의 말은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병실을 돌아보았다. 하비와 다이애나는 행복에 겨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내 가슴이 아려왔다. 하비. 3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해. 내 이름을 수없이 말했는데 세리 K.E. 스미스라고. 그런데 그녀를 나로 착각한 거야. 나는 하비를 처음 본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떨어진 선글라스를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그의 선글라스를 발로 짓밟으며 그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비, 너는 내 발밑에서 으르렁거리는 개에 불과해. 이제는 눈먼 개잖아. 내가 정말 나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그는 모든 자존심을 잃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결국 다이애나는 가족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그의 집으로 가 아콘을 파기했다. 루이스 부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굳혔지만 그녀 역시 자존심을 삼켜야만 했다. 그 모든 것을 잊은 거야, 하비. 루이스 부인과 병실로 돌아갔을 때 다이애나는 이미 하비의 청혼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그녀는 애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사과 하나 깎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언하고 있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비는 나를 사랑해.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시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비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하비는 나를 힐끗 보며 애아한 표정을 지었다. 루이스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내가 고령한 가정부야.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지. 하비는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기색이 없었다. 가정부라면 다이애나가 사과를 원하니 가서 깎아줘. 그는 마치 내가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지난 3년이 마치 내 상상 속 이야기였던 것처럼. 기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기에 기차가 멈추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리기로 했다. 첫 번째 정착지는 러스틴이었다. 이곳의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고 꽃들은 생기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려 애썼다. 하지만 잊으려 노력할수록 기억은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았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영상 하나를 받았다. 영상 속엔 하비가 있었다. 그는 예전과 달랐다. 더 초췌해 보였고 얼굴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친구가 반 농담, 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부가 떠났으니 가서 사과하는 게 어때?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하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게으른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농담 아니었어. 설명할 것도 없어. 게다가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말을 한마디도 없이 떠난 건 그녀잖아. 책임감이 없지 않아.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어쩌면 그녀가 그냥 튕기는 걸지도 모르지. 그의 친구는 웃으며 동의했다. 맞아. 그녀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봤잖아. 분명 며칠 안에 다시 돌아올걸. 내가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널 챙겼는지 봐. 너 없이는 못 사는 것 같더라니까. 하비는 부드럽게 웃더니 거의 무심한 듯 말했다. 설령 그녀가 죽었다고 해도 난 찾으러 가지 않을 거야. 영상은 다이애나가 그의 품에 안기며 웃는 모습으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얼음물을 나에게 부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가장 차가운 건 내 피부가 아니라 가슴이었다. 설령 그녀가 죽었다고 해도 난 찾으러 가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 어둡고 힘든 순간마다 내가 돌봐줬던 남자.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짜로 보여준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언도 모르게 돌고 도는 어리석은 강대였을 뿐이었다. 이 영상이 다이애나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봐, 하비가 진실을 알아도 그는 여전히 나를 선택해.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삭제했다. 그리고 강가에 앉아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도록 가만히 있었다. 잔잔한 물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없는 사람을.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속 아픔을 떨쳐내려 애쓰며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나를 갑자기 세게 잡아당겼다. 나는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졌다. 하지마. 누군가가 소리쳤다. 놀라서 눈을 깜박이며 이를 올려다보니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하얀 이마 위로 흐트러져 있었고 선명한 초록빛 눈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을 훑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며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는 듯 보였다. 혹시 너무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가 무슨 뜻인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강에 뛰어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목에 걸린 듯 멈췄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내가 돌아서려 하자 그는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휴대폰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저기,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얼굴은 더 붉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웃음을 참았다. 제가 자살하려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뒷머리를 긁으며 더 당황한 듯 보였다. 맞아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 모습은 어딘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 알겠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가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느껴왔던 무거움이 잠시나마 사라졌다. 장미 한 송이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나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이콥, 내 목소리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날 꽃가게는 문을 닫았다. 제이콥은 나를 침대에서 거에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는 내 졸린 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오늘은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이후 첫 공식적인 데이트 날이었다. 그리고 제이콥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된 자신감으로 몸을 돌렸다. 게으르게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세리, 나 키스해도래.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나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나 아직 양치도 안 했어.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내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말해봐, 나 좋아해. 나는 그의 끈질김에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해. 많이. 그제야 그는 만족한 듯 나를 놓아주었다. 놀이공원에서 제이콥은 내 손을 꼭 잡고 마치 탐험을 계획하듯 진지하게 지도를 살폈다. 몇 가지 놀이기구를 탄 후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며 나를 벤치에 앉혀두었다. 나는 느긋하게 공원 지도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1호 그림자가 드리웠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제이콥을 보려 했다. 벌써 왔어. 생각보다 빠르네. 다음은 관람차를 타자. 하지만 내 마른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건 제이콥이 아니었다. 합이었다. 그의 얼굴은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었고 애모는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한때 내가 알던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자 눈이 빛났다. 거의 안도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내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하비는 다가와 나를 안으려는 듯했지만 나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은 뚜렷했다. 그는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매달리던 내가 그를 거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멀리서 음료와 풍선을 들고 웃고 있는 제이콥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하비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섬세했다. 마치 이 순간을 수없이 연습한 듯.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세리, 내가 잘못했어. 나는 욕심에 눈이 멀었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다이애나가 옳은 선택이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 적 없어. 원한 적도 없어. 항상 넣었어.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꿈꾸던 바로 그 후의 눈빛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장면. 하비가 나에게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후회로 가득 찬 모습. 나는 그것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만족감도 아픔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작아 보이는 모습에 약간의 재미를 느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천천히 팔을 빼냈다. 그리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비, 내 말이 맞았어.
우린 처음부터 같지 않았어. 우린 다른 세상에서 왔어. 너는 부와 권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야.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었어. 나는 그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를 사랑하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우리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가슴이 놀랍도록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났어.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눈에는 공포가 서렸고 내 말을 막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리.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다시 나를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제이콥이 도착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서서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얽혔다. 그가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쥐고 하비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했지만 한때 하비를 갈망하던 소녀의 흔적은 없었다. 하비, 과거에 집착하지 마.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가방에서 루이스 부인이 떠날 때 나에게 준 수표를 꺼냈다. 내가 널 돌본 건 내가 원해서였어.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 이상도 있었지. 하지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수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삶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꿔놓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제이콥을 향해 돌아섰다.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가자, 자기야.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편안하기까지 했다. 뒤에서 하비가 숨을 몰아쓰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